이번 경기는 아마 포르투갈전과 비슷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 포르투갈전도 우리가 침착하게 수비 라인을 만들고 포르투갈의 공격을 잘 버텨내는 시간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브라질 또한 워낙에 공격력이 뛰어난 팀이다 보니까 우리가 공격적으로 나가는 것도 좋지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은 브라질의 공격을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브라질의 특징 중 하나가 공격 숫자를 많이 두질 않아요. 브라질은 4-2-3-1 전형을 사용하는데 최전방에 히살리송, 왼쪽에 비니시우스, 오른쪽에 하피냐, 그리고 그 밑에 네이마르. 이 4명의 선수가 주로 공격을 진행하고 여기에 더해서 중앙 미드필더인 프레드가 올라가서 공격을 도와주는, 보통 이 5명의 선수가 공격을 진행하게 되고, 특히나 좌우 풀백, 왼쪽에는 산드루, 오른쪽엔 다니 알베스와 다닐루, 이 좌우 풀백이 공격적으로 올라오기보다 약간 내려서서 오버래핑을 자제하고 수비 숫자를 공격할 때도 후방에 5명 정도를 확보한 상태에서 공격을 전개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앙 수비수인 밀리탕이 오른쪽 풀백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도 오버래핑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밀리탕이 오른쪽 풀백으로도 출전을 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시면 브라질은 이번 월드컵에서 늘 이런 장면들이 나옵니다. 공격을 할 때도 좌우 풀백이 절대 높게 올라가지 않고 4명의 수비 라인이 후방에 머물러 있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요. 그 앞에는 이 5명의 선수가 공격을 할 때 분명하게 수비 라인에 머무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앞쪽으로는 5명의 공격수가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이 5명의 공격수로만 공격을 전개하는 것이 브라질의 경기 방식이다. 그래서 다른 장면을 봐도 계속 비슷한 장면이 나옵니다. 브라질이 공격할 때는 절대 많은 공격 숫자를 투입하지 않고 후방에 좌우 풀백이 공격에 많이 가담하지 않고 4명의 수비 라인이 후방에 배치되면서 상대의 역습에 대비하고 그 앞에 카세미루까지 5명의 수비 숫자를 확보한 상태에서 앞선에 있는 5명의 공격수로 공격을 진행하는 것이 브라질의 공격 방식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브라질이 이렇게 수비 숫자를 충분히 확보한 상태에서 공격 숫자를 적게 배치하면서 공격을 하는 이유는 결국에는 역습을 당하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브라질전에는 역습을 하기가 매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수비 라인을 내릴 것이냐 아니면 올릴 것이냐, 여기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 한국이 수비 라인을 너무 내리게 되면 브라질의 경기 방식을 도와주는 꼴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수비 라인을 많이 내리게 되면 수비 뒷공간을 허용하지 않고 분명히 박스 안에서 빽빽하게 밀집해서 히살리송, 네이마르, 비니시우스, 하피냐 혹은 이제 프레드까지 우리가 밀집한 수비 전형을 만들고 수비를 하면 되는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분명히 우리의 수비 숫자가 많지만 여기에는 네이마르라는 이 좁은 공간 사이에서도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선수가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수비 라인이 내려가 있을 때 네이마르가 볼을 잡는 순간 한국의 수비가 네이마르의 볼을 빼앗지 못하고 네이마르가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게 되면 수비 라인이 한번 무너지는 순간 곧바로 실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이러한 장면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이게 세르비아전에서 브라질이 득점에 성공하는 장면인데, 분명히 세르비아가 수비 라인을 단단하게 만들고 있고 이 좁은 수비 라인 사이에서 공격에 참여하는 선수는 몇 명 없습니다. 오른쪽에 하피냐, 중앙에 히살리송, 왼쪽에 비니시우스,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네이마르까지. 분명히 세르비아가 수비 숫자를 충분하게 가져가고 있고 브라질은 몇 명의 공격수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뒤쪽에 브라질의 수비 숫자가 충분하게 배치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세르비아가 역습으로 나올 때 역습을 완벽하게 막겠다 라는 전형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무서운 건 네이마르에게 패스가 전달되었을 때 네이마르가 볼을 잡는 순간 세르비아의 압박이 들어와도 네이마르가 이 압박을 이겨내고 볼을 전진시키면서 공격을 전개합니다. 이 장면에서 네이마르가 좁은 공간에서도 볼을 빼앗기지 않고 공격을 전개한 이후에 패스를 넣어주기 때문에 여기서 브라질의 슈팅이 나와요. 그리고 슈팅이 나왔을 때 골키퍼가 선방을 했지만
떨어져 나오는 볼을 히샬리송이 침투해 들어가면서 밀어 넣는 모습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러한 득점 장면이 왜 나왔느냐? 세르비아의 수비가 순간적으로 너무 낮은 위치에 형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슈팅을 허용하기만 하면 곧바로 위협적인 실점 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브라질의 공격 숫자가 적다고 해도 우리가 수비 라인을 너무 내리게 되면 네이마르라는 아주 사기적인 선수가 있기 때문에 이 선수가 볼을 잡는 순간 우리의 수비 라인이 무너지면 곧바로 실점 위기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번 월드컵에서 한국이 포르투갈을 상대할 때, 그리고 일본이 스페인과 독일을 상대할 때, 그리고 뭐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르헨티나를 상대할 때, 그리고 뭐 16강에서도 호주가 아르헨티나를 상대할 때, 그럴 때를 보면 라인이 완전히 내려가 있지 않아요. 분명히 약팀들이 수비를 해야 되는 시간이 많지만 완벽하게 수비 라인을 내리지 않고 약간 올라와서 수비를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브라질을 상대할 때도 아까 수비 라인이 내려갔을 때와 달리 네이마르가 볼을 잡았을 때 골대와의 거리가 보다 멀어진다는 것에 포인트가 있거든요. 네이마르가 볼을 잡았을 때 골대와의 거리가 멀어지면 여기서 수비 라인을 무너뜨린다고 해도 여기서는 곧바로 득점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한 번 수비 라인을 무너뜨리고 여기에 더해서 한 번 더 수비 라인을 무너뜨릴 수 있어야 브라질이 완벽한 득점 찬스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수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비 라인을 완벽하게 내리지 않고 약간 수비 라인을 올릴 수 있어야 브라질이 완벽한 득점 찬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한 번 더 수비를 무너뜨려야 되는 번거로움이 추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내려가서 수비를 하면 안 되고, 만약에 너무 내려가서 수비를 하면 이러한 장면들이 발생을 한다. 브라질이 볼을 잡자마자 슈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수비를 할 때 분명히 이 장면도 세르비아의 수비가 브라질의 공격수보다 많은 상태예요. 그런데 여기서 슈팅 찬스가 나오니까 곧바로 위기가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우리가 오늘 경기에서 만들면 안 된다. 브라질에게 만들어주면 안 된다. 이게 오늘 경기에서 가장 큰 포인트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우리가 수비에 성공한 이후에는 공격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가 득점을 효율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한국이 포르투갈전에서도 공격을 진행했던 순간들은 채 5분도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5분 사이에서 우리가 득점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득점을 만들기 위해서 황의조, 조규성, 이강인, 황희찬 공격 숫자를 최대한으로 늘리면서 공격에 집중했던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시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브라질전도 우리가 공격을 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갈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 짧은 공격 시간을 우리가 언제 집중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합니다. 포르투갈전에는 우리가 전반과 후반전을 철저하게 포르투갈의 공격을 인내하다가 후반전 막판이 되면서 공격 숫자를 늘리고 포르투갈을 밀어붙여보는 시간을 가졌었거든요. 그런데 16강에서는 우리가 공격에 집중하는 타이밍을 조금 다르게 가져갈 필요도 있어요. 왜냐면 16강 전에 특히나 폴란드와 프랑스, 이 두 팀 간의 경기를 보면 프랑스가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9명 정도 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충분한 상태에 있었고,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폴란드는 떨어질 수 있었기 때문에 베스트 11이 모두 나와서 경기를 했고, 16강전에는 분명히 프랑스보다 체력적으로 밀리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반전에 들어서 폴란드가 공격을 해야 되는데 체력이 떨어진 상태다 보니까 오히려 후반전이 될수록 프랑스에게 실점을 허용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으로 나가지 못하고 에너지가 부족해서 프랑스에게 다소 무기력하게 밀리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라질이 조별리그 마지막 경기에서 10명을 로테이션 돌렸고 체력적으로 우리보다 훨씬 더 우위에 있는 상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공격을 집중해서 에너지를 쏟아부어야 되는 시간은 후반전이 아니라 전반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후반전이 되면 우리가 에너지를 공격에 쏟고 싶어도 체력적으로 많이 떨어지면서 공격에 집중을 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 경기에서 득점을 만들어서 이변을 만들고 싶다면 공격에 집중하는 시간을 확실하게 가져가면서 우리의 체력이 남아있을 때 득점을 하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 이변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만약에 한국이 선제골을 실점하면 아주 어려워집니다. 브라질은 선제골을 넣은 이후에는 공격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진 않아요. 그래서 경기 장면을 보면 브라질이 오히려 우리가 공격권을 가지고 있을 때 브라질이 수비 라인을 약간 내리고 침착하게 공격을 기다릴 수 있거든요. 심지어 네이마르마저 수비 라인을 만들고 있어요. 네이마르까지. 이렇기 때문에 브라질이 무서운 건데 브라질은 언제나 밸런스를 유지하면서 경기를 펼치고 밸런스를 유지하다가 선제골을 넣게 되면 그 순간 수비 라인을 약간 내려서 상대가 오히려 공격을 하게 만들고 상대가 올라왔을 때 네이마르, 비니시우스, 하피냐, 히살리송 이 화려한 공격진을 가지고 역습을 하는 거거든요. 이러한 경기 흐름은 브라질이 실점을 최소화하면서 확실하게 승리를 가져가는 공격 패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우승을 노리는 경기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선제골을 실점하는 순간 우리가 공격 숫자를 많이 배치해서 브라질을 몰아붙이기에는 수비적인 부담감이 너무나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제골을 실점하지 않는 것이 이번 경기에서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브라질이 공격을 전개할 때 우리는 정말 수비 라인을 촘촘하게 만들고 기다려야 되는데 수비적으로 기다릴 때 다행히도 이번에 한국과 브라질의 경기를 주관하는 심판이 티르팽, 한국과 우루과이전을 주관했던 심판이 브라질전도 심판을 맡게 됐습니다. 근데 이 티르팽이 리그왕 심판인데 이 심판이 반칙을 부는데 굉장히 관대한 심판이에요. 카드를 주는 것도 매우 관대한 심판입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이것을 이용해서 브라질이 공격을 전개할 때 조금 더 거칠게 붙어서 압박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수비를 할 때 조금 더 거칠게 브라질의 공격수들을 상대하면서 최대한 브라질의 공격수들이 쉽게 볼을 컨트롤하고 여유롭게 공격을 전개할 수 없도록 계속해서 방해를 해줘야 되고 거칠게 방해를 해주면서 최대한 어떻게든 브라질의 공격을 막아내면서 우리가 이변을 만들어낸다면 브라질의 실점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득점이 나오면서 경기 전체적으로 득점이 많이 나오지 않는 경기를 추구하면서 경기를 이끌어야 한다. 오늘 우리의 경기 포인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